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논란이 많았던 사건 중 하나인 이태원 살인 사건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997년 봄, 이태원의 밤을 피로 물들였던 이 끔찍한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라는 범주를 넘어 미흡했던 초동수사, 증거인멸의 시도, 범인의 해외 도피,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야 겨우 이루어진 정의 실현까지 수많은 의문과 논란을 남기며 우리 사회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흔을 새겼습니다. 지금부터 1997년 4월 3일 목요일 밤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날의 비극적인 순간과 그 이후 길고 긴 법정 싸움, 그리고 정의를 향한 끈질긴 여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주 면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건은 1997년 4월 3일 목요일 밤 10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중심가에 위치한 한 버거킹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홍익대학교 건축학과에 재학 중이던 22세의 고 조중필 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버거킹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평범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워 화장실로 향한 그는 그곳에서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니 상상해서도 안 되는 끔찍하고 잔혹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평범한 대학생의 일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조중필 씨가 화장실에 들어간 직후 한국계 미국인이 나서 패터슨, 당시 17세와 에드워드, 리, 당시 18세가 뒤따라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도 이태원 일대를 배회하며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곤 했던 불안정한 행동 양상을 보이던 인물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사건 당일 다른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이태원에서 술을 마시고 다소 들뜬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잠시 후 화장실 안에서는 섬뜩하고 격렬한 비명과 함께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내 주변을 짓누르는 듯한 불길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중필 씨는 화장실 소변기 아래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무려 9차례에 걸쳐 흉기에 찔린 상처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왼쪽 목동맥은 예리한 흉기에 의해 완전히 절단되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과다 출혈로 인해 현장에서 즉사한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평범했던 대학생의 미래는 한순간에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그가 꿈꾸던 건축가의 미래, 여자친구와의 행복한 시간, 가족과의 따뜻한 일상 등 모든 것이 피로 얼룩진 화장실 바닥에 흩뿌려지고 말았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대한민국 경찰과 주한미군 범죄수사대, 일명 CID가 합동으로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현장은 피해자의 피로 흥건했고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예리한 흉기도 발견되었습니다. 곧이어 목격자들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와서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특히 다음날 미군 범죄수사대에는 아서 패터슨이 직접 살인을 저질렀다는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제보에 따르면 패터슨은 평소에도 극도로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종종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패터슨이 범인일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예측할 수 없는 혼란과 오류로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당시 덩치가 크고 체격이 좋았던 에드워드 리를 살인 혐의의 주범으로 판단하여 구속 기소했습니다. 반면 아서 패터슨은 살인 방조와 흉기 소지, 그리고 사건 현장의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에드워드 리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패터슨은 흉기 소지 등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혐의로 1년 6개월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심지어 그는 복역 중 광복절 특별 사면의 대상이 되어 석방되어 풀려나게 됩니다. 이러한 판결 결과는 피해자, 유족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안겨주었습니다. 분명 두 용의자 중 한 명은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범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살인죄에 대한 합당하고 정의로운 처벌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분노와 절망에 휩싸인 유족들은 검찰에 강력하게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재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여기서 검찰의 또 다른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합니다. 수사당국은 아서 패터슨에 대한 출국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데 실패했고, 이 틈을 타 패터슨은 1999년 8월 유유히 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의 아니라고 부주의한 대처는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사건은 영원히 미궁에 빠지는 듯 했습니다. 마치 범죄자가 법의 심판을 비웃기라도 하듯 유유히 해외로 도피해버린 상황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허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조중필 씨의 부모님을 비롯한 피해자 유족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억울하게 희생된 아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끈질기게 진실을 요구하며 싸웠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침묵하던 이태원 살인사건은 2009년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개봉하면서 다시금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영화는 사건의 부조리함과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 그리고 사법 시스템의 허점들을 대중에게 생생하게 고발했고, 이에 따라 재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영화 한 편이 잊혀졌던 사건을 다시 세상에 드러내고 정의를 향한 불씨를 다시 지핀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국민적 요구와 여론에 힘입어 검찰은 다시 수사에 착수했고, 미국 정부에 아서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인도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8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이 흐른 뒤인 2015년 마침내 아서 패터슨은 한국으로 송환되어 다시 대한민국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의 한국 송환은 단순히 한 개인의 송환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향한 국민적 열망의 결과이자 피해자 유족들의 피눈물 나는 끈질긴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이는 결코 정의가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수사당국은 사건 당시의 증거들을 재검토하고 첨단 과학 수사 기법을 동원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혈흔 형태 분석이라는 과학적 기법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혈흔의 크기, 모양, 분포, 그리고 비산각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당시 범행 상황과 용의자들의 행동을 과학적으로 유추해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피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튀었는지, 그리고 그 피가 벽이나 주변 사물에 어떤 형태로 남았는지를 분석하여 누가 직접 흉기를 사용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는 초동 수사 당시에 미흡했던 점들을 보완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오판의 가능성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과거의 진술들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증언들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증거와 증언, 그리고 첨단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2017년 마침내 대한민국 대법원은 아서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확정 선고했습니다. 20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 끝에 비로소 잔혹한 살인에 대한 법의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비록 이 판결이 억울하게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삶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뒤늦게나마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며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범죄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준엄한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전달했습니다. 이태원 살인 사건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과 숙제를 남겼습니다. 첫째, 수사 당국의 책임감과 철저한 수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초동 수사의 미흡함과 검찰의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 범인이 오랜 시간 법망을 피해 도피할 수 있었던 점은 두고두고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수사의 첫 단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공권력의 작은 실수가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이 사건은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국민적 관심과 언론의 역할이 정의 실현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영화 개봉 이후 재수사 여론이 형성되고 결국 범인이 송환되어 처벌받기까지의 과정은 시민 사회의 끊임없는 감시와 참여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언론은 잊혀진 사건을 다시 조명하고 국민들은 진실 규명을 위한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결국 정의를 찾아냈습니다. 셋째, 피해자 유족의 아픔과 그들의 끈질긴 노력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조중필 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범인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18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을 피눈물 흘리며 싸웠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희생,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는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이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과실이 이 사건의 발생과 피해자, 유족의 극심한 정신적 피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공권력의 실수로 인해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매우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이는 또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할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이었습니다. 이태원 살인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과거의 아픈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준엄하고 끊임없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배운 교훈들을 잊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살인 사건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